안녕하십니까. 황남훈 회계TV의 황남훈 회계사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리스 회계 처리입니다. 부제는 엑셀로 그리는 엑셀 삼각 스케줄표, 엑셀 삼각 스케줄표로 하려고 합니다. 리스 기준서가 2019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모든 리스 계약을 과거에 이제 금융 리스처럼 회계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실무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좀 고려할 부분도 생기고 이제 회계 처리도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리스 기준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엑셀로 실제 삼각 스케줄표도 그려보고 회계 처리도 예를 들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가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기준서 보면은 이제 적용 범위는 모든 리스에 적용된다.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들, 강물이라든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포함되는 지적 라이센스, 이런 부분들, 영화 필름이라든지 비디오, 이런 부분들은 별도 기준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적용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볼 부분은 이제 인식 면제,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리스 회계 처리를 안 할 수 있는 예외가 되는 부분인데, 단기 리스는 이제 1년 미만의 리스 계약입니다. 그런 경우는 리스 회계 처리를 면제할 수 있다. 소액 기초자산 리스, 결론 노출 근거에서는 이 소액에 대한 기준을 5,000불로 정했습니다. 상당히 작은 금액인데요. IFRS가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좀 이제 경영진의 추정이라든지 판단의 여지를 많이 좁혀놓은 게 아닌가 하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리스 기준서가 상당히 이론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는데 이게 너무 실무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또 다음 부분을 넘어가서 리스 계약에 대한 식별, 문장 9가 이제 리스에 대한 정의일 텐데요. 보시면 이제 일단 식별되는 자산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통제권을 가져야 된다. 리스 이용자가 통제권을 일정 기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제 그게 리스이다.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스 계약에 대한 판단이 실무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일반적인 그런 보편적인 리스 계약은 차량 리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임대차 계약, 이 대표적인 리스 계약일 텐데요. 요거 말고도 이런 식별되는 자산이 있고 통제권을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계약이 많죠. 창고 리스라든지 창고 계약이라든지 또 아니면 주차장을 쓴다든지 어린이집 계약도 이게 리스일 수가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제 통제권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정 주차장이면 리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정 주차장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로 보기에는 조금 더 어려울 것 같고요. 직장 어린이집도 이게 특정 구역을 딱 우리 직장 회사만 쓴다고 하면 리스로 볼 여지가 더 클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딱 특정되진 않는다. 그러면 이제 리스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실무적으로는 리스 범위를 원칙대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게 차량, 그 다음에 건물 임대차. 우스갯소리를 하나 예를 하나 더 들면, 연예 기획사의 노예 계약, 연예인에 대한 노예 계약은 리스로 볼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그만큼 이제 리스에 대한 범위가 넓어졌다. 판단이 많이 소요된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까지 리스인가 하는 것도 리스로 봐야 될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볼 거는 이제 리스 요소와 비리스 요소를 구분하기가 어려우면 전체를 리스 요소로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료와 관리비를 구분하기 어렵다면 전체를 임차료로 본다는 얘기고요. 근데 뭐 실무적으로는 구분이 돼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리스 요소를 적게 봐야지 리스 부채가 좀 작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 분리를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볼 부분이 리스 기간도 어렵죠. 리스 기간도 판단과 추정이 많이 개입되는 부분입니다. 기준서 18, 문단 18에서 보면은 연장 선택권이 있으면 이제 그 기간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그 종료 선택권이 있는데 그 부분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그 선택권의 기간을 고려를 하라. 그러니까 이게 좀 경제적 실질을 더 고려하는 거죠. 계약서상 기간이 2년이라고 무조건 2년으로 하지 말라는 내용이고요. 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으면 그 부분도 그 연장 선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대신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또 무조건 리스 기간으로 포함하지는 않고 행사할 것이 어느 정도 확실한지에 따라서 포함할지 말지, 아니 기간을 이게 임대차 보호법 기간 10년이지만 실제 경영진의 의도가 중요하겠죠. 5년만 있을 거다 하면 5년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판단과 추정이 더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이제 또 비품, 인테리어의 상감 연수를 4년으로 했는데 리스 계약이 2년이어서 2년으로 하겠다. 그럼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인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니 과거의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이라든지 거기 이제 공장 같은 경우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면은 실제 이제 기계장치 사용 내용 연수라든지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내용 연수를 추정을 해야 된다. 이 부분도 좀 실무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고 감사인하고 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볼 부분이 리스 이용자 입장만 보겠습니다. 리스 제공자와 관련된 기준서는 지금 크게 바뀌지는 않았으니까요. 리스 이용자 측면에서 사용권 자산의 원가는 리스 부채의 최초 측정 금액, 이건 이제 리스 부채의 현재 가치 금액, 이게 가장 큰 부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성금 리스료가 있다면 이제 그 부분, 성금 리스료 부분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리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 개설 시점 원가, 그러니까 운반비라든지 설치비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그 취득 원가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복구 충당 부채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용권 자산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리스 최초 개시 계약 일자의 회계 처리는 사용권 자산이 차변에 올 것이고, 대변에 일반적인 경우는 리스 부채만 있으면 사용권 자산이 차변, 대변에 리스 부채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뭐 복구 충당 부채가 있다든지 성금 리스료가 있었다면은 차변에 사용권 자산, 대변에 리스 부채, 기존에 다 봤던 성급금, 그리고 이제 복구 충당 부채 등이 이제 대변에 오면서 어, 그 리스 자산의 원가에 이런 항목들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근데 가장 일반적인 거는 보통의 경우는 리스 부채만큼만 사용권 자산을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이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금액들이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면 반영을 해줘야겠죠. 근데 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리스 부채의 최초 측정 금액만 이 사용권 자산으로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는 좀 간단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성금 리스료, 그러니까 그 리스 개시를 이전에 지급한 리스료 성급료를
그 선급 비용이나 선급금이겠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임차 보증금에 대한 현재 그 현할차 부분도 선급 리스트로 보는데, 그것도 이제 임차 그 보증금을 줄 때 그 현할차 부분만큼은 선급해서 준 거다, 리스를 선급해 준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이게 상당히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이게 그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인데, 왜냐면은 실질이 동일하니까요. 임차 보증금을 많이 주고 임차료를 적게 내는 경우하고, 임차 보증금을 없이 하고 그 임차료를 올려서 내는 거랑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용권 자산이 이제 가치가 비슷해지는 게 맞기는 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차 보증금과 관련해서는 뭐 선소 수익도 잡힐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요 리스 기준서에 대해서는 좀 지나치게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그 면제 규정도 5,000불로 너무 작게 잡은 것도 그렇고요. 물론 이 기준서가 이제 또 이제 약간 3,000%가 빠지는데, 이 기준서가 이제 그 선박이나 뭐 그 항공사, 아니면 뭐 장치가 좀 리스 장치가 좀 큰 그런 산업에는 맞는 되게 유효한 그런 기준서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 제조업에는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산이 250조인데 그 5,000불이 큰 의미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감은 있다. 네, 정도로 좀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말이 길어지고 있네요. 이제 부채의 측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드릴 게 있습니다. 리스 부채를 측정할 때 이게 결국 현재 가치로 측정을 할 것입니다. 이제 그 리스료, 임차료의 그 리스료의 현금으로는 있을 거니까요. 이거를 이제 그 측정할 때 내재 이자율을 알면 그 이자율을 1차적으로는 할인을 하는데, 요거를 알 수 없을 경우, 쉽게 산정할 수 없을 테니까, 그런 경우에는 증분 차입 이자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재 이자율이라는 거는 결국 그 미래 현금 흐름을 그 현재 공정 가치, 그 사유권 자산의 그 공정 가치 부분하고 일치시키는 이자율이 내재 이자율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결국엔 이 사용권 자산의 공정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리스 회사라고 해도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건물 임차를 하는데 5년만 임차를 하죠. 그럼 이제 그 가치를 어떻게 공정 가치 알기 쉽지 않겠죠. 감정 평가를 하더라도 그 5년 사용권에 대한 또 이제 공정 가치를 추정을 해야 된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 내재이자를 아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증분 차입 이자율인데, 이 증분 차입 이자율에 대한 정의도 이 부분에는 이제 오히려 역으로 이제 경영진의 판단과 추정이 너무 개입될 여지가 많습니다. 요 기준서 이제 해석 부분에 그 용어의 정의 쪽에 보시면은, 이 증분 차입 이자율의 정의를 리스 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 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때 지급해야 되는 이자율이라고 정의한다. 이게 상당히 어렵겠죠. 이거를 추정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케이스를 봤는데,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부분도 뭐 아주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입을 할 때 보통 담보를 가지고 차입을 할 것이고요. 비슷한 그런 뭐 설비 취득을 운영 자금을 위한 그 차입도 있겠지만, 설비 취득을 위한 차입도 있을 것이니까, 유사한 담보를 가지는 그런 유사한 기간에 빌리는 그런 차입금이라면, 그런 차입금이 대부분으로 구성이 된다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도 적정한 할인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뭐 이제 은행연합회의 이제 은행연합회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뭐 이런 걸 볼 수 있죠. 중소기업 선택해서 담보대출, 물적 담보대출, 대출금리 조율하면은 은행연합에서 이런 그 평균 금리를 이렇게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기간에 대한 평균 금리를 이거를 이제 그 유사한 그 증무차입 이자율을 이제 가정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본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코피아 본드에서 회사가 회사차를 발행한 적이 있다. 아니면 그 어쨌든 그 신용 등급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고 한다면 코피아 본드에서 그 신용 등급에 해당하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할인율을 일자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코피아 본드 이것도 좀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근데 여기는 단점은 이제 그 무보증 이게 회사채 발행 이제 수익률은 나오는데 이게 그 보증에 대한 거는 회사별로 다르겠죠. 담보물의 가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이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로도 이제 정확한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수익률을 추정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담보물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 이 코피아 본드에서 줘야 되는 그 할인율을 이제 증권차 위치로 볼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없다. 결국은 경영진의 판단과 추정 그 부분이 중요할 것이다. 네. 그래서 리스액의 처리가 이래서 어렵습니다. 이게 딱 이게 정답이 없고 다 추정과 판단이 들어가고 리스 기간도 그렇고 대상 판정한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차이 비자율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어렵습니다. 이제 공시할 부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공시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공시를 해야 된다. 이건 리스트 제보자였네요. 잘못 봤네요. 리스트 이용자에서 공시할 항목들, 감가상각비, 유형별로, 기초자산 유형별, 사용권 자산의 감가상각비, 리스트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그리고 이제 그 소액자산, 그 면제 항목에 대한 손익들, 변동 리스트가 있다면 그 내용도 넣어야 되고, 리스트의 총 현금 유출, 사용권 자산의 추가. 그래서 이건 한번 그 주석을 한번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이제 항공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바트고요. 바트에서 이제 매감 대상들은 다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항공사의 이제 반기 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반기 검토 보고서. 이제 릭스 관련된 주석이 이렇게 많죠. 그래서 항목들 연이자율이라든지 여기 항공사다 보니까 약간 그 업종 특성을 좀 고려해서 이제 주석 양식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만기 도래금, 전체 리스 부채 단회 관련된 이제 우발 사항들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스케줄, 이제 현금 유출에 대한 스케줄, 리스 채권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이 있고 사용권 자산은 아마 유형 자산 쪽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 공시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다른 회사들의 공시 사례들을 참고해서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그 공시 사항들이 좀 누락되지 않도록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부분, 이 주석자를 뽑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리스 회계 처리가 시스템으로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실무자 입장에서도 좀 곤욕스럽죠. 이런 자료를 뽑으려면 엑셀 템플릿을 좀 잘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실무자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은 첫 번째 파트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파트로 실제로 엑셀로 스케줄표를 작성하고 회계 처리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항 내용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배치 입자, 전면 입자,
3년으로 할까요? 3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5년 1월에 1차 개시해서 3년이면 22, 3, 4, 4년. 이런 5% 들어가요. 진로 차이 이자율. 그리고 원 임차료는 50만원. 이 정도 같아요. 이제 삼각 스케줄표를 그리겠습니다. 자, 또 이사 음, 3년이니까 36개월이 돼야겠네요. 이제 엑셀을 실무자들이 다들 잘 어느 정도 쓰시니까 제가 이제 구체적인 그런 뭐 엑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어느 정도 쓰신다고 생각하고 일단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게시한 거고요. 그렇죠. 날짜 서식으로 보면은 이제 좀 수월하죠. 긁으면은 이렇게 알아서 날짜니까 이렇게 쭉 갑니다. 기초 금액은 모르고요. 네, 지금 여기 알 수가 없죠. 이자율만 이게 공정가치는 모르는 거니까 지금 임차료는 월 임차료 50만원 절대 참조를 해주고 그럴까요? 비용 계산을 하겠습니다. 금액에다가 이자율 하고 월이니까 남비 11로 해야겠죠. 그리고 월 상환액은 50만원에서 임차료에서 이자 뺀 금액 말은 기초에서 상환 금액을 뺀 금액 다음 달 초는 전월 말 거 갖고 오고 이자율을 참조를 걸어줘요. 그러면 이제 수식을 여기만 지금 공단이고 나머지는 수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상환되면 이게 기말인 이게 그 리스 부채의 잔액이죠. 그 리스 부채의 잔액인데 마지막에 다 상환이 되니까 36개월 뒤에는 3년 뒤에는 다 상환이 되니까 요거를 0으로 하게 되는 이 기초값을 찾아야 됩니다. 그거를 엑셀에 보면은 목표값 찾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임의로 그냥 한 번씩 더 보고 이렇게 찾으면 그러면 뭐 한세월이겠죠. 이거를 이렇게 뭐 찾기 시작하면은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오래 걸립니다. 네, 이걸 이제 엑셀이 대신 찾아주는 기능이 있는데 데이터의 목표값 찾기.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거 상가 스케줄뿐만 아니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 수식이 걸려 있다면 요거 값을 엑셀에서 그 대신 찾아줄 수가 있다. 목표값 찾기, 가상 분석의 이제 목표값 찾기. 이걸 눌러서 이 셀이 0이 되는 값을 찾는 값은 0인데 값을 바꿀 셀은 요 기초 요 값이다. 그러면 이제 찾아줬습니다. 1600만원 정도 되네요. 이렇게 스케줄표를 그리는 게 좀 중요하죠. 이거를 그냥 현재 가치 함수를 써서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PV 함수를 쓰고 또 바로 부채값 가격은 구할 수는 있는데
할인율 먼저 쓰네요. 할인율. 이게 월로 계산하니까. 그리고 여기 기간은 30년. 금액은 50만 원. 이제 연금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금액은 이렇게 해도 바로 쉽게 계산이 되는데, 요렇게 하면은 이게 유동성 대체 금액이라든지 이 필요한 수치들을 다 뽑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면은 할 수도 있죠. 할 수 있는데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어느 정도 가능할 텐데, 중간에 뭐 계약이 변경된다든지 해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걸 아예 유동성 대체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 스케줄표를 그려서 이걸 여러 개가 있다면 계속 나열해서 이제 함수를 또 써서 이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요 PV 함수를 써서 하는 것보다는 스케줄표 그리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이게 또 주석 공시할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총 임차료, 그 이제 유동 비유동 구분, 연도별 구분 이런 거를 뽑으려면 삼각 스케줄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회계 처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월 1일자) 회계 처리는 이제 사용권 자산이 일단 잡히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기준서에서 말씀드린 건 이제 선급금, 리스 개설 없다라든지 복구 충당 부채 이런 건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리스 부채하고 이제 동일하다, 사용권 자산이. 이렇게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이기도 하고요. 가능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실무적으로는 용이한 방법입니다. 이게 리스 부채가 이게 단기가 있고 단기가 있습니다. 단기 리스 부채, 단기 리스 부채. 이 부분이 또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면 월 상환액이 1년까지는 단기겠네요. 1년, 12개월. 여기까지는 나머지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부채가 잡히고 사용권 자산이 잡히니까 이제 부채 비율이 올라가죠. 부채 비율은 올라갈 것이고요. 자산 부채가 이렇게 동시에 잡힙니다. 이게 이제 1월 1일자 회계처리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당기 때 회계처리를 한번 볼까요? 당기. 그때는 이제 사용권 자산 삼각비가 여기 스케줄표에 이거 이렇게 네, 이렇게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 삼각비는 요 나누기 36개월이겠네요. 이때 참조로 바꿔보겠습니다. 금액은 요거 정금액은 참조를 하고 6에서 빼면 되겠네. 6계획은 계속 올라가니까 이렇게 마지막은 0이 될 거고, 정해법이죠. 이제 그 삼각비는 정해법으로 가고 이자는 정률법으로 이자 비용 발생을 할 것이고요. 전체 발생하는 비용은 똑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 임차료 그 59 곱하기 36개월 하는 금액 얼마인가요? 이걸 그래도 곱하기 30 하면 1,800만 원이네. 이 비용은 또 총 1,800만 원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자 비용을 미리 좀 인식을 하는 거죠. 이건 이자 비용은 정률로 해서 유효이자율로 해서 이제 인식이 되는 것이고 이제 상각비는 정액이죠. 그래서 영업 비용은 좀 좋아지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50만 원씩 이 임차료가 판관비나 뭐 제조원가로 들어가니까 영업 비용이니까 영업 이익은 좀 더 좋아지는 것이고 대신에 이제 영업의 손실이 좀 나는 것이고 초반에 좀 당기손익 측면에서는 50만 원 넘어가겠죠. 이게. 초반에는 조금 더 비용을 많이 인식을 하고 전체 기간에서 인식하는 비용은 1,8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실익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물론 부채 비율도 고려가 되고 또 이제 현금 흐름표에서도 이제 이 부채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 활동 현금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기존에는 다 이제 영업 활동이었던 게 지금 쪼개 들어간다. 이자라든지 상각비는 영업 활동, 그리고 이제 뭐 이 상한액 등은 이제 재무 활동으로 들어가겠죠. 이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항공사나 이런 데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훌륭한 기준서이다. 실무자들은 너무 힘들다. 연결이 있으면 이걸 또 수고도 해줘야죠. 만약 종속회사에 미스가 있다면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괴로운데 그래서 좀 손이 많이 간다. 네. 6월 30일자 반기 때 보면 처리를 하면 보면요. 한권 자산 상환비 썸을 하겠습니다. 이자 비용은 6개월치 30만 원. 이만큼 부채를 상환을 한 것이죠.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현금은 300만 원이 나갔는데 6개월치 들고 나갔는데 일본 이자 비용이니까 나머지가 리스 부채겠죠. 단기 리스 부채를 상환했겠죠. 네. 이걸로 하면 끝이 아닙니다. 이게 유동성 대체를 또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6개월이 지났으니까. 그죠? 그러면 장기 리스 부채가 일부 단기 리스 부채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6개월치만큼. 그러니까 원래 단기 리스가 이만큼이었죠. 12개월. 그래서 이만큼 더 단기로 돌아가야 되네. 6개월치. 그쵸? 그러면 이제 이게 맞는지 한번 검증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증. 제가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네요. 어렵네요. 어려운 주제라. 6월 30일자 기준으로니까 이 단기 리스를 붙이는 1년치 이만큼일 거고요. 장기 리스 이만큼 거꾸로 쓰는 거예요.
삼각 스케줄표. 분계에서 보면은 관계 리스트 부채가 상한 일부가 된 거죠. 아니, 유동성 부채 대체가 된 거죠. 리스트 부채는 이렇게 플러스 상한 일부에다가 추가로 넣게 된 거. 차이는 없습니다. 이 6월 말 기준 부채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1,400만 원. 네, 어렵습니다. 이게 회계 처리가 복잡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때 처분을 했다, 이거 리스 계약을 해지를 했다, 이거 리스 계약 해지 6월 30일 때 이제 리스 자산 처분 손익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용권 자산은 정액법으로 상각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사용권 자산 장부 금액은 이제 일정하게 감소가 되는 것이고, 리스 부채는 정률 유효이자율법으로 이렇게 이자 비용이 상각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차이가 생기고 그것만큼은 처분 손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권 자산은 전체를 드러낼 것이고, 이게 6월 30일자 드러내야 되고, 부채 드러낼 것이고, 요 분계는 6월 말에 처분한 건 해지한 거니까 요 분계는 다 넣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차대가 안 맞게 되는데 요 금액이 바로 리스 자산 처분 손익입니다. 이익이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계 회계 처리는 들어갈 것이고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이 IFRS 리스 기준서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정말 잘한 것 같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경영진의 판단,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감사인하고도 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현명하게 잘 논의를 하셔서 감사받는데, 그리고 이제 결산을 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삼각 스케줄표, 이 목표가 찾기는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이 스케줄표를 그려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활용할 부분이 많으니까 이렇게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이 엑셀 삼각 스케줄표도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시간은 마치고요. 좀 길어지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